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빅컷을 했고요. 또 빅컷을 하겠다고 또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또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고 계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빅컷이 있었고 또 네. 제니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네. 굉장히 낙관적인 장밋빛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빅컷을 보통 이제 중앙은행은 0.25%포인트 낮추는 게 통상적인 금리 조정 폭인데 이번에 한꺼번에 0.50%포인트를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는데요. 근데 빅컷을 역사적으로 보면 단행했을 때 사실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빅컷을 단행할 정도로 뭔가 상황이 나쁘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인플레 압박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막 0.50%, 0.75%포인트 막 올리면서 허둥지둥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상 이제 중앙은행의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나쁘면 그렇게 금리를 낮출까? 혹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연준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추석 연휴 이제 직후에 금리 낮춘 이후로 이제 미국 시장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너무 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경험했던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중앙은행이 예방적으로 뒤늦게 낮추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낮추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50%포인트라고 하는 파격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 기자회견장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0.50% 낮출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 그리고 또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게 확실히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뭔가 예방적 동기에서의 금리 인하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굳이 뭐 0.50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논란이 많지만 뭐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라고 볼 만한 논거들은 사실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 논거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컨대 이제 물론 경제 지표들이 늘 이제 뒤섞여 있죠. 예컨대 이제 고용은 조금 안 좋고 제조업은 뭐 굉장히 또 안 좋고요. 근데 그 GDP로 표현되는 성장률 자체는 괜찮고 또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지만은 소비도 굉장히 비교적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물론 이제 미래의 경제라는 거는 늘 흐릿합니다. 가봐야 알게 되는 건데 과거에 연준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컨센서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한 2.6%로 또 높아졌더라고요. 작년에 2.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이상한 거죠.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는데도 성장이 안 꺾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좀 논란은 있지만 미국 경제가 연준이 그렇게 부랴부랴 금리를 낮출 정도의 상황이 나쁜 거냐라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5.5% 수준으로 이렇게 높은데도 작년에 2.5% GDP 성장률, 올해 2.6% 더 높아진 GDP 성장률 이렇다는 거죠. 원래는 1%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그러니까요. 했던 거 올해 아닌가요? 시작할 때 작년 시작할 때도 성장률이 한 1%대 될 거야 그랬는데 작년에 2.5% 성장했고요. 올해 시작할 때도 성장률이 뭐 1% 전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6%까지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 꺾이는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지난 2분기에도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이 6조 6천억 달러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코로나로 한창 고생하고 있었던 위기가 거의 정점에 달했던 2021년 2분기 이후로 돈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야 뭐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연방정부가 돈 쓰는 게 정당화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5.5%는 경기를 끌어내리는 힘인데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경기가 잘 안 꺾이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이 돈을 어디 쓰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친환경 이런 데로 쓰고 또 이 전 세계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면서 뭐 삼성전자에 또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게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반대편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경기는 그렇게 나쁘게 볼 거는 별로 없는데 연준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니까 이 풍선 효과가 자산시장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긴축이라고 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네. 중앙 정부가 워낙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니까 전체 경제로 보면은 그렇게 긴축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금 긴축 효과가 별로 보시는. 없었고 2.6% 미국의 성장은 이거는 뭐 아마 올해 미국이 2.6% 성장하면 한국보다 성장률이 조금 높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 1.4, 미국 2.5. 아마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로 2년 연속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 좋았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참 뭔가 조금 저는 이게 인위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게 들어가면서 뭔가 이게 좀 과거의 잣대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중앙은행이 예방적 동기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이게 좀 자산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환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빚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을 그냥 뭐 돈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걸로 대체로 뭘 사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국가의 총량적인 부채는 GDP보다 많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GDP의 100% 넘어가면 누군가는 돈을 받아서 살 물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사실 자산시장을 도입이 되면 실물과 무관하게 풍선 효과는 다 자산시장으로 가는데 전 최근에 독일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올해도 성장률이 거의 뭐 똔똔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나 중기축통화 좀 되는 나라들, 중앙은행이 맘대로 돈을 풀어도 비교적 부작용이 없는 나라들은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실물 쪽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인과성이 분명치는 않은데 확실히 자산시장은 풀린 돈에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최근에 사실 이 AI 붐이 굉장히 네.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네. 근데 사실은 한 달 반 전쯤이네요, 벌써. 한번 블랙 먼데이 비슷한 네, 현상이 네. 일어나서 그냥 쫙 충격이 빠지면서 있었죠. 네. AI 거품론이 확 됐었는데 네. 또 그 사이에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돈을 많이 푼 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특정한 섹터가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20년 넘게 있지만은 고평가된 주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품이 빠지는 인과성을 참 찾긴 힘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만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보다 주가가 굉장히 이제 높다 그러면 이건 실은 우리가 뭐 당장 꺾여서가 아니고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언제 꺼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의 이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거의 닷컴 버블 다음으로 미국 증시 한 130년 역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엔비디아도 실은 주가가 6월이 고점입니다.
최근에 회복은 됐지만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쪽에 돈이 많이 풀려서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 오고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고평가된 주식들은 그게 꺾이는 경로는 사실 늘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고점이 어딘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한번 꺾이게 되면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조금 뭐 주의를 해야 될 국면까지 간 건 아닌가, 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요즘은 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 불패론 같은 것도 있어요. 쭉 늘어놓고 보면은 네. 미국의 S&P 지수 같은 게 사실은 꺾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죠. 그거는 사실 지나고 나면 우상향인데 늘 불패는 아닙니다. 이제 미국은 1938년부터 1954년까지 한 16년 동안 그때 이제 대공황 직후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좀 불신론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지난 10년 동안 소위 박스피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냥 재미없이 38년의 고점을 54년에 넘어가는 박스권이 있었고요. 또 68년부터 82년까지도 14년간 주식이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82년 초에 미국이 주가가 뭐 14년 동안 이제 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잡지인 비즈니스 윅에서 스탁이스 데드 주식은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주가가 올라갔고 또 2000년대 초반에 10년에 미국 주식은 뭐 그냥 10년 횡보였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4배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불패의 자산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쁜 자산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뭐 부실한 기업을 사서 예컨대 그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내 재산은 0이 되는 거고요. 잘못된 자산을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미국에 해당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자산인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이 비싼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종 주가의 고점은 1978년입니다. 아, 그래요? 중동건설붐으로 오일머니가 막 들어올 때 당시에 가장 첨단 산업이 건설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버블의 주식을 사니까 이게 뭐 50년이 지나도 그 고점을 못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뭐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년 전에도 나스닥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지금도 뭐 시가총액이 3조 달러 가는 20년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킨 매우 드문 회사인데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식이 한 60% 조정받았는데 60%가 빠졌었던 근데 건가요? 사실 거품이 크면 주식은 그렇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 그 리먼 파산됐을 때도 미국 주식이 그 정도로 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닷컴 버블 붕괴될 때 60% 조정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 7, 8년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좋지만 주가가 미래에 좋은 걸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으면 사실 투자하기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얘기하는데 한국이 좀 어려운 건 맞죠. 그렇지만 한국이 어렵다 해서 미국은 뭐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고 제가 신입사원 때 코스닥 주가가 닷컴 버블 때 올라갈 때 지인들이 아직도 거래소 주식 투자하세요? 라 그랬는데 그렇게 집단적인 쏠림이 있을 때는 조금은 저는 뭐 지금 약간 역발상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나빠서가 아니고 좋은 게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증시 출입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동네에서 동네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는 거 들리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이다.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주식시장에 이걸 뭐 너무 냉소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만 더 바보 이론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풍문으로 주식을 사고 하는데 이제 사줄 사람이 없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 불패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 주식도 상당히 많이 좋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성장주가 언제 꺾일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자산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낙관론이 강화가 되는데 저는 옳은 자산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잘 가는 건 아니고 장기 횡보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시점 전에 항상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네, 이런 말씀하셨던 거 성장주가 제가 어디서 강세를. 봤어요. 예, 그 30년대 대공황 직후에 하기 전에는 당시의 성장주가 라디오 회사,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횡보를 했고 70년대 횡보하기 전에는 미국의 니프트 50라고 하는 매력적인 50 종목인데요. 이 기업들은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투자자들이 이걸 원 디시전 스탁 그랬습니다. 한 번 의사결정에 사면 평생 팔 필요가 없는 맥도널드, IBM, 제록스 지금도 좋은 회사죠. 제가 미국 말씀드린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좋은데 PER이 70배, 80배 사게 되면 맥도널드나 IBM은 70년대 주식을 샀던 사람이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70년대 고점에 줬던 사람은 한 15년, 20년 동안 그 고점을 못 넘어섰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미국 시장이 한 10년 정도 횡보하기 직전에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거의 반복적으로 실은 우리가 언제 산꼭대기를 지났는지 알지 못할 따름이지 그것 자체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법칙이나 진리에 가까운 저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AI 혁명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요. AI 기업들의 주가는 네. 산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닷컴 버블 때 우리가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은 음악도 인터넷에서 듣고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고 편지도 손편지 안 쓰고 이메일로 쓰는 세상을 꿈꿨죠. 근데 그 꿈은 맞았어요. 그 세상이 열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새로 열릴 닷컴 시대의 주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 엠파스, 라이코스, 야후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구글이나 한국의 네이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버블이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식의 나스닥식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서 안 망할 기업으로 예컨대 닷컴 버블 때 야후나 엠퍼스로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구글로 가면 좋은데 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운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이 있고 그 산업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거고요. 이 구글은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상장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야후나 엠파스에 열광했던 투자자들이 과연 그럼 그 덕을 구글이 안 받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광했기 때문에 구글도 그 구석에서 돈을 받아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식의 혁신 모델은 버블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지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지나고 나면 상처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AI 관련된 기업 주가가 좀 이렇게 지나치게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높은 이런 현상이 네. 장기 횡보장의 그 전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게 건가요? 꺾이면 그럴 수가 있겠죠. 좀 미국 시장이 2009년 이후로 뭐 거의 미국 시장 역사상 가장 길게 올랐으니까 아, 네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차례의 횡보기가 네. 그 직전에는 기록적인 강세장 이후에 횡보가 나왔으니까요. 네. 뭐 역사가 꼭 뭐 반복될 거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건 언제 시작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상당히 많이 한쪽으로 운동이 진행됐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요즘 많이 또 투자자들이 말씀하시는 네. 거는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서 버블이라도 있는데 참 부럽다. 꺼지더라도 부럽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세요.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예. 계속 잘 안 될 건가? 그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한국, 중국 증시 그려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이후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은 뭐 그동안 기업들이 벌어놓은 것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너무 박하게 반응한 면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으로는 미국은 좋지만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감안해도 주가는 좀 뭐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곳도 빅테크라면 빅테크인데 네, 네. 빅테크 취급을 못 받고 뭔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중국 기업과 비슷하게 영향을 이제 받는 건데 네. 이제 그건 제 생각에는 뭐 꼭 뭐 삼성전자를 찝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한국이 가진 지배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 문제 말씀하시니까 네. 바로 밸류업이라는 용어가 딱 생각나는데요. 센터장님 이제 한국 증시의 밸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 핵심이 뭘까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지수를 내놓고 이런 노력을 네. 뭐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공무원들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생짜 자본주의에 가까운 거거든요.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노태우 정권 때 이제 한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라. 그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못 살렸어요. 결국은 잘 안 됐던 거고 또 박근혜 정권 때 초과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도 문제의식이 부가 좀 기업으로 많이 가고 이게 좀 잘 안 도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번 기업들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든가 설비 투자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한다 그랬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페널티가 있는 건데 이것도 지나갔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주주들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과 주주가. 근데 지금 한국이 가진 제 생각에는 불균형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너십이 제일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은 조금 갖고 있는데 기업의 주인이 존재해요. 근데 기업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이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돈을 묻어둬서 중국 경제가 고성장할 때 내가 그 수혜를 보자라 그래서 돈이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는데 신흥국에 투자하는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고성장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십수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중국에 많이 태웠는데 성장률은 미국보다 중국이 높고요. 중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도 미국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왜 중국 주식이 안 됐나?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8, 90년대인데 그때 우리 증시도 80년대 후반에 3조 원 몇 년만 줬고 안 좋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고성장하면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기업이 돈 번 게 주주들에게 순조롭게 넘어가야 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정치 권력이 기업보다 우위에 있었죠. 당시에 10대 재벌이었던 국제상사를 오공화국 전두환 그냥 날려버려요. 그리고 대우그룹이란 큰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어요. 이런 사회 투명도가 약하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같은 사람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부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주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밸류업도 어떤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의 그 소액주주들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대등해지고 이 안에서 뭔가가 논의가 되어야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상법 개정안에서 요즘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네. 부분인가요? 그 이사들이 주주이익에 네. 충실하게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 부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법학 얘기. 교수님들 보면 뭐 그 정신 안에는 다 뭐 그런 게 들어 있고 이런 주장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주식을 1년에 한 서너 번 바꾼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와 무슨 이해관계를 갖느냐. 단기적으로 기업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뭐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거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주들에게 기업이 휘둘려서 부작용이 나타났던 사례가 전 단 한 가지도 생각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배 구조가 뭔가 이 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안 맞는다는 거는 최근에 대기업들 합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 대기업의 합병이 그 내가 상황을 망치려고 하겠어요. 잘하려고 하지만 네. 멀쩡한 상장사가 합병을 하고 한 회사가 유리하고 한 회사는 불리하면 불리한 회사의 이사회는 이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한 오너의 이해관계에 맞게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런 게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오너가 별로 없고요. 일본도 오너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체로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고 뭔가 지배구조 개혁이 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저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상의 부작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현존하고 있는 불합리를 이렇게 좀 옹호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외국인들이 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또 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 저 뭐 재벌 우리나라 재벌 지분 구조가 또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디스카운트 되니까 자꾸 적대적 그러니까 뭐 그 인과관계가 달과 달걀 누가 먼저이냐인데요. 사실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 되는 게 명확하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주가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그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저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금투세 도입되면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세금 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뭐 조세 저항이란 건 당연히 저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금투세를 그러면 안 내야 될 거냐라 그러면 시황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하는 건 실은 그건 맞진 않아요. 시황은 늘 바뀌는 거고 지금은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뭐 세금 내는 사람 얼마 없어요. 다수는 세금 안 내요라고 이제 경제관료들이 말씀하시지만 시장이 좋으면은 그때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서 또 조세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황에 따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좀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그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돈이 흘러갈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안 내던 세금을 굳이 지금 뭐 내면서 뭔가 부동산도 막고 주식시장도 막는 거는 좀 현명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무튼 뭐 시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가 좀 컨센서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금투세를 받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미안합니다. 이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실은 그 세금을 받아서 어디 쓸 데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라는 걸 걷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솔하게 뭐 이러저러하면 못되게 됐다면 투자자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조금 이 세금이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안 내야 될 세금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언젠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댓글로 그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네.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데 심심한 여행가님이 어떤 아주머니가 삼짓돈으로 한 30년 동안 삼성전자만 사 모으신 분이 계시다. 네. 이런 좋은 미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분한테 좀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0년 동안 삼성전자 사셨으면 최근의 고통은 되게 작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예, 그동안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배당 받으신 것도 최근엔 상당히 될 것 같고요. 30년 전이면 IMF 전이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투자가 뭐 이것저것 시세를 맞추고 이런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자기 돈을 조금 근검 절약하면서 안 망할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저는 좀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은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저는 뭐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뭐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개별 종목의 주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투자는 여러분들 책임하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좀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 네. 미국 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수렴했던 게 수익률의 평균 획이라는 게 늘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내고 있는 가치에 걸맞은 쪽으로 주가가 맞춰갈 거다. 저는 조금 특히나 이제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 또 뭐 한 5년, 10년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기업 지배구조, 다시 네. 말해서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법체계 정비, 네. 그리고 기업의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네.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이런 저는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좀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김학균 센터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